미국 공산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메카시라는 그 초선 국회의원이죠. 초선 국회의원이 이런 폭탄 선언까지 해버리죠. 미국의 외무부격인 미국 국무부의 직원 200여 명이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도 미약한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일종의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흑색선전을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만 공산당 관련해 가지고 무슨 얘기, 공산당 공산주의 할 때 공짜만 말을 꺼내도 저 사람은 공산주의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 가지고 정치계에서 완전히 인생에서 낙오자로 취급해 버리는 그러한 열풍이 불었었죠. 우리 6.25 한국전쟁 그 무렵에.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메카시 의원이죠. 그래서 그걸 메카시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리처드 닉슨도 1950년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될 때도 상대당인 민주당 후보는 여성 의원이었습니다. 여성 후보였습니다. 여성 후보. 그래서 그 여성 후보를 또 공산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 공산 세력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흑색 선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후보를 지칭하면서 핑크 레이디라고 칭했습니다. 핑크 레이디. 한마디로 빨간색 물이 들어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색깔론을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946년에 연방 하원 의원 될 때도 그랬고 4년 후인 1950년에 연방 상원 의원 선거전에서도 상대당 후보 여성을 뭐 핑크 레이디 해가지고 색깔론으로 덮어 씌워버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비겁하게 당선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의 별명이 교활한 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교활한 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리처드 닉슨은 성장을 해갔는데 그런 공산주의 세력을 색출하는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고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인지 1952년에는 드디어 뭔 일이 있었냐?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후보에 지명이 될 때 아이젠하워가 젊은 사람인 39살의 리처드 닉슨을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합니다. 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의 총사령관이었고 연합군 총사령관이었고 1944년 6월 6일 인류 최대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성공시켜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그래서 연합국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주역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대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도 하고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출범할 때 나토 초대 최고사령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1952년 6월에 제대하고 52년 7월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됐고 그 대통령 후보가 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39살의 젊은 리처드 닉슨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해서 러닝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39살의 리처드 닉슨은 부통령이 된 겁니다. 부통령. 그런데 그로부터 8년 후인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존 F 케네디한테 져버렸었는데 그로부터 8년 후인 1968년에는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37대 대통령까지 된 분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처드 닉슨은 1952년에 39살의 나이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때 39살의 나이로 부통령이 됐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 1968년에 당선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린든 존슨은 베트남 전쟁에 수렁에 빠지는 바람에 인기가 떨어지니까 대통령 출마에 포기해서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리처드 닉슨이 50만 표 정도 차이로 승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처드 닉슨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했던 일이 어떤 거냐. 이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빛을 잃어버린 외교 정책,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빛을 잃어버린 외교 정책을 펼친 사람이 바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취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1969년 1월에 취임을 했고 70년에 이분은 선거 공약, 1968년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 선거 공약이 뭐였냐? 베트남 전쟁을 종전시키겠다,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게 선거 공약이었었습니다. 반전 시위가 워낙 격화됐으니까 당연히 반대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런 베트남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는 게 맞겠죠. 그에 반해서 린든 존슨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졌던 그 린든 존슨 36대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재선에 포기했지만 자신이 아닌 허버트 험프리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선거운동을 도와준답시고 하는 말이 베트남 전쟁은 끝까지 수행해가지고 미국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선거 유세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 후보한테는 오히려 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버트 험프리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베트남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한테 표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이 50만 표 정도 차이로 승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1970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전 시위가 더더욱 가열차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위 도중에 켄트 주립대 대학생 4명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 총을 맞고 켄트 주립대 대학생 4명이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 전까지 시위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1970년 4월에는 반전 시위를 하던 켄트 주립대 대학생 4명이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사망을 해버리니까 더더욱 반전 시위가 더 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처드 닉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는 명예롭게 발을 빼야 된다. 도망치듯 발을 빼면 안 된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뺄 때 거의 도망치듯이 하면서 발을 뺐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그런 식으로 도망치듯이 빼는 것은 미국한테는 불명예니까 휴전 조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명예롭게 발을 빼겠다. 베트남전에서 이제 빠져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이 취했던 첫째가 외교 정책입니다. 베트남전에 북베트남을 지원했던 소련과 중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워 삶아가지고 명예롭게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휴전협정을 맺고 빠져나오자. 휴전협정을 맺으려면 북베트남을 지원했던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은 소련과 무기 감축에 관한 이제 조인을 합니다. 무기 감축 협약에 조인을 하고 또 중국과 또 친해지기 위해서 이른바 핑퐁 외교죠. 핑퐁 외교, 탁구 외교. 탁구 선수단을 서로 교환하는 탁구 핑퐁 외교를 하고 드디어 1972년 우리 유신헌법, 유신 독재 시절 1972년에는 37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중국까지 방문해서 당시 마오쩌둥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남까지 하게 되고 중국과의 수교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73년도에 그러한 소련과 중국의 그런 영향력 하에서 드디어 미국이 북베트남과 휴전 조약을 맺습니다. 휴전 조약. 그래서 휴전 조약이 맺어졌고 미국은 이제 베트남에서 철수를 시작합니다. 미군은 우리 한국군도 철수를 시작하는데요. 휴전 조약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은 계속적으로 남베트남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3년 휴전 조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2년 정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베트남이 이제 남베트남까지 공산화시키는 일종의 적화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975년 4월 30일에 베트남의 지금의 베트남의 북쪽에는 하노이가 있고 남쪽에는 호치민이 있고 중간에가 관광지로 유명한 그 어디죠? 관광지로 유명한 데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하튼 북쪽에는 하노이가 있고 남쪽에는 호치민이 있는데 호치민의 과거 명칭이 사이공입니다. 사이공인데 1975년 4월 30일에 미군의 마지막 헬리콥터가 사이공에서 이륙하면서 약 10년간에 걸친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베트남 전쟁이 종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을 빼게 되긴 하는데요. 그 10년 정도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이 54만 명이 참전했고 그 중에 10% 정도인 5만 8천 명이 전사했고요. 한국군은 5만 5천 명이 참전했는데 그 중에 10% 정도인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패배한 전쟁, 더러운 전쟁, 더티워로 기억이 되고 있고 전쟁에 발을 담근 사람은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인데 본격적으로 전쟁의 수렁, 전쟁의 늪에 빠져버린 사람은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고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발을 뺀 사람은 전쟁을 끝낸 사람은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리처드 닉슨이 이제 워터게이트로 미국 헌정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직을 사임했던 분이죠. 지금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3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그 오랜 234년의 미국 헌정 역사가 있는데요. 234년의 미국 헌정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직을 사임했던 분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워터게이트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린 외교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냉전을 완화시킨 이른바 해빙기죠. 냉전은 콜드워, 꽁꽁 얼어버린 그 콜드워, 그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콜드워, 냉전을 완화시킨 해빙기죠. 얼음이 풀리는 걸 해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빙, 그것을 데탕트라고 하는데 데탕트 외교정책으로 유명하신 분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인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게 다 퇴색돼 버렸다는 뜻이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1968년에 대통령에 초선이 되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72년에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재선에 성공할 때도 상대당인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선거인 수를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리처드 닉슨이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는 520명입니다. 520명. 그런데 상대방인 민주당의 선거인단 수 확보수는 17명밖에 안 됩니다. 520명 대 17명. 거의 압도적으로 리처드 닉슨이 상대당을 압도하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1972년 선거, 우리나라 유신헌법이 발의 시행됐던 시점 1972년이니까 지금부터 51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때입니다. 그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면 1972년에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때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은 호텔하고 아파트의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빌딩인데요. 그곳에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닉슨의 공화당의 선거운동원들 중에 쿠바 사람이 한 명 있고 CIA 중앙정보부 출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쿠바 사람과 중앙정보부 출신의 리처드 닉슨의 공화당 선거운동원들이 워터게이트 건물에 침입을 합니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선거대책 상황, 그 상황, 토론하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도청을 합니다. 도청. 몰래 들은다라는 겁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도청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그건 처음부터 공화당의 재선에 도전하는 37대 리처드 닉슨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공모까지 했었습니다. 공모를.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닉슨은 자신은 그건 전혀 몰랐었다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즉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들통이 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왜냐? 1973년 6월 23일에 리처드 닉슨이 재선 임기가 시작된 상황이죠. 1973년 6월 23일에 집무실에서 그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할 때 발언했던 게 그대로 녹음이 됩니다. 누군가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회에다가 언론에다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녹음한 어떤 내용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서 공표가 됐냐면 리처드 닉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73년 6월 23일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워터게이트 침입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므로 연방수사국 FBI는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 이런 취지죠.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공화당의 재선을 도전하는 리처드 닉슨이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고 또 공모를 했었다라는 정황이 되는 그 발언이지 않습니까? 1973년 6월 2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리처드 닉슨이 말하기를 워터게이트 침입은 국가안보 문제이므로 연방수사국 FBI는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마라 라고 말한 내용이 누군가가 녹음을 해가지고 언론에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미국인들이 이제 분노를 한 겁니다. 도청을 한 것을 알았다라는 것, 공모했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은 대통령이 오리발을 내밀고 발뺌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 더더욱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처드 닉슨이 이제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탄핵을 추진합니다. 탄핵을. 그래서 리처드 닉슨은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탄핵을 당하고 물러나냐 아니면은 탄핵 전에 사임을 하냐. 그래서 결국은 사임을 결정합니다. 그게 1974년 8월입니다. 1974년 8월이니까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이 됐던 1974년 8월에 리처드 닉슨이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고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나서 20년 더 살다가 1994년에 사망을 하긴 하는데요. 81세의 나이인 1994년에 사망을 합니다. 여튼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사임을 했던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린 외교 정책, 냉전 시대에 헤이빙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냉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헤이빙 무드를 조성해서 이른바 대탕트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소련과 중국과의 이런 외교 관계, 냉전 관계를 완화시킨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그 이유는 베트남전에서 명예롭게 발을 빼기 위해서 휴전 조약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이긴 한데 여하튼 미국이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했던 외교 정책을 펼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기 때문에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수가 리처드 닉슨이 520명, 상대방인 민주당은 17명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그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를 도청했던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리처드 닉슨은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임기 중에 사임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 2시간 가까이 촬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35대 케네디와 36대 존슨은 민주당 대통령이었고 37대 닉슨은 공화당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닉슨이 1920년에 재선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떠한 일이 그 시절에 있었냐? 지금부터 51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이 1972년에 리처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할 때 조 바이든 현재의 미국 대통령이 연방 상원 의원에 그때 당선이 됩니다. 처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이니까 올해 만 81세인데요. 생일이 11월 20일인가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만 81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2년생이어서 1972년이면 만 30세일 것 같지만 그때 1972년 리처드 닉슨이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을 할 때 그때 연방 상원 의원 선거도 있었던 거죠. 그때 연방 상원 의원에서 조 바이든이 그 당시에 생일이 아직 오기 며칠 전입니다. 생일이 오기 며칠 전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워싱턴 DC 북쪽에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만 29세의 나이에. 생일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만 30세가 며칠 남은 상태입니다. 1942년생으로 1972년에 11월 달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생일 며칠 앞두고 당선되기 때문에 만 30세가 아니라 만 29세로 당선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역대 연방 상원 의원 중에 5번째로 젊은 나이에 당선된 연방 상원 의원이 바로 현재의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때 연방 상원 의원에 만 29세 나이로 당선될 때,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될 때, 그때 델라웨어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는데요. 상대당 후보인 공화당의 후보는 누구였냐? 그때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그 누구였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사람을 상대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연방 상원 의원 초선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델라웨어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었던 그 공화당의 그 현직 상원 의원은 어떤 인물이냐? 바로 리처드 닉슨 재선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이 선거인단 수 520대 1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1972년에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 선거에 재선에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리처드 닉슨의 최측근이 바로 델라웨어주의 연방 상원 의원, 현직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조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민주당 후보를 누구를 공천하든 당선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물로 공천했는데 조 바이든은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당선될 걸 기대도 안 했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공화당의 현직 상원 의원을 이겨버리고 역대 5번째로 젊은 나이인 만 29세의 나이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 분이 현재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입니다. 지금 또 51년 전에 그런 식으로 델라웨어주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된 분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이제 당선됐으니까 이듬해 초에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조 바이든 그 연방상원의원 당선자가 당선된 지 며칠 안 됐는데 11월 달에 1972년 11월에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됐는데 그로부터 한 뭐 1, 2주밖에 안 된 시점 2, 3주 된 시점이었습니다. 12월 중순에 호사다마라고 큰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된 지 한 3주 정도 된 시점이었고요. 그 1972년 12월 중순에 조 바이든 그 연방상원의원 당선자의 부인과 자녀 3사람이 차를 타고 크리스마스 쇼핑을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연방상원의원 당선자의 부인이 그 당시에 운전을 하다가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딸과 함께 사고로 바로 사망을 해버립니다. 정말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2살짜리하고 4살짜리 아들은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연방상원의원 당선자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부인하고 생후 몇 개월 된 딸은 죽어버리고 2살하고 4살짜리 아들은 이제 중상을 입고, 그래서 조 바이든 연방상원의원 당선자는 상원은 이런 거 다 싫다, 이제 완전히 모든 거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정치 다 싫다 라고 해가지고 연방상원의원 취임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위로를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이 고통, 충격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슬픔도 줄어든다. 굳건한 의지력을 갖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격려, 응원, 위로의 말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부인하고 딸이야 이미 죽어버렸고 아들 2살짜리, 4살짜리 아들은 중상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아들들의 병상에서 간호를 하는 과정에서 연방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연방상원의원을 시작을 했고요. 연방하원의원의 임기가 2년인데 연방상원의원의 임기가 6년입니다. 6년. 그리고 연방하원의원은 각 주 50개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연방하원의원을 많이 뽑고 인구가 적은 데는 하원의원 수